말도 안 돼! 내가 평생 모시고 가업을 이었는데 고작 거치레로 안부 전화나 몇 번 한 년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셨습니까? 서울 강남의 한 요양원.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던 그날, 이명자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0의 나이. 그녀의 마지막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 그녀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찻잔 하나, 시든 장미 한 송이,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명자 여사와 두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색이 바래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는 2년. 처음 몇 달은 장남 이준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은 뜸해졌고 마지막 6개월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막내딸 이수미는 달랐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도 한 달에 2번은 꼭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는 막내딸이 올 때마다 괜찮다고 바쁠 텐데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명자 여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딸에게조차 거리를 두려 했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남긴 유언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 빈소에는 명자 여사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60대 중반의 모습으로 은은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너머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자 여사의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업상 인맥들도 대부분 명자 여사가 은퇴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장남 이준호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48.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건조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피로가, 그리움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습니다. 조문객 하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준호 씨, 기운 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호는 틀에 박힌 듯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 병원비, 간병비. 2년간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라 한 채, 경기도 가평의 별장, 그리고 예금과 주식을 합쳐 약 30억 원 규모. 당연히 나한테 오겠지.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장남이고 가업을 이었으며 평생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자신이 도맡아 했습니다. 수민이는 뭘 했어? 준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막내딸 수민은 대학 졸업 후 줄곧 방황했습니다. 미술을 한다고 유학을 갔다가 돈만 축내고 돌아왔고 서울에서 변변찮은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제주도로 내려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물론 그 갤러리도 어머니 돈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실 거야. 누가 진짜 효자인지. 준호는 고개를 들어 빈소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열리며 이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수민은 42.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오빠와 사뭇 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부은 눈, 그리고 손에 든 하얀 국화 한 다발. 그녀는 명자 여사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 엄마. 수민의 오열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뵌 날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요양원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뒷모습. 수민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제주도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엄마는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 너는 내일 열심히 하고 자주 오지 마. 알았지? 엄마, 저 괜찮아요. 자주 올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내 딸, 착하기만 해서 걱정이야. 세상은 착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수미는 그날 어머니의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웃으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영원히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빈소에서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준호와 수미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조문객 응대에 바빴고 수미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어머니의 영정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빈소에는 준호와 수민 단둘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오빠, 내일 발인하고 나서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돼. 어머니 유언장 관련해서. 유언장?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당연하지. 어머니 재산이 30억이 넘는데 유언장 없이 돌아가실 리가 없잖아. 수미는 멍하니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재산, 유언장,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 마음이 찢어지는데 오빠는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런 얘기를 언제 하자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 알았어. 준호는 수민을 한번 쳐다본 뒤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명자 여사는 혼자 힘으로 작은 무역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고 준호에게는 사업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달랐습니다. 수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공부보다는 미술에 소질이 있었고 대학도 미대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미술로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현실을 봐, 수민아. 엄마, 저는 그림을 그려야 살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결국 어머니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좋아. 하되,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더 이상 돈 대주지 않을 거야. 수미는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유학 자금도 결국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짐이었구나. 수미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이 끝나고 수민과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박영철,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두 남매를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준호 씨, 이수민 씨,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하셨습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 이명자 여사께서 남기신 유언장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수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명자 여사께서는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작성 시점은 2년 전 요양원에 입소하신 직후입니다. 2년 전이요? 네. 정확히는 2022년 11월 23일자입니다. 제가 직접 요양원으로 찾아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년 전이면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실 때잖아. 좋아. 그럼 문제 없겠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변호사는 잠시 두 남매를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셨습니다. 강남의 빌라, 가평의 별장, 그리고 예금과 주식을 포함한 총 재산 약 32억 원 중, 네. 장남 이준호 씨에게는 총 재산의 20%, 약 6억 4천만 원을 증여하고, 네. 막내딸 이수민 씨에게는 총 재산의 70%, 약 22억 4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나머지 10%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도록 유언하셨습니다. 침묵. 빈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6억? 20%? 그리고 수민이가 70%?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막내딸 이수민 씨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이준호 씨, 진정하세요. 유언장 작성 당시 저도 고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정신 감정도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가업을 이었어. 수민이는 뭘 했어? 돈이나 축내고 어머니 걱정만 끼쳤잖아. 수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 22요? 왜? 오빠, 나도 몰랐어. 나도 이런 줄 몰랐어. 닥쳐. 넌 분명 뭔가 꾸민 거야. 어머니 마지막에 뭘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도 이런 줄 정말 몰랐다고. 두 분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고인의 의지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유언장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차에 올라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젠장, 젠장,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수민이한테? 평생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회사를 물려받아 키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요양원 비용도 자신이 댔습니다. 수민이는 뭘 했습니까?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몇 달에 한 번 요양원에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내 윤미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은 45, 준호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재산을 수민이한테 다 줬어.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70%, 22억을 수민이한테 줬어. 나한테는 고작 6억.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사 일로 밤낮 없이 일하고 어머님 요양원 비용도 우리가 댔잖아요.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가. 소송해요.
유 원장 무효 소송. 준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게 변호사 말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 그래도 해야죠.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수민이가 뭔가 조작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소송? 가족 간의 소송? 하지만 22억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알았어. 변호사 알아봐. 한편 수미는 제주도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친구 아파트에 짐을 풀고 며칠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수미는 평생 어머니에게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처럼 똑똑하지도 사업을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갤러리도 적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실망스러워 하셨을 텐데. 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뒷모습. 그때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일주일 후 변호사 박영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수민 씨? 네, 변호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내용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영철 변호사는 수민을 맞이하며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고인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저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고인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미는 변호사를 응시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이는 내가 평생 미안한 아이다라고. 네. 준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라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수민이는 세상에 홀로 던져지면 너무 약해서 내가 지켜줘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수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당신을 걱정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자신감 없이 살아온 것을, 당신이 늘 가족에게 짐이라고 생각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엄마.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언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렵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라고. 수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심했습니다. 가평 별장에 가봐야겠다. 별장은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이 함께 주말을 보내던 곳.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가끔 혼자 별장에 가서 며칠씩 머물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수미는 차를 빌려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가평 별장은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저택이었지만 정원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 명자 여사가 특별히 아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집 외벽에는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현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은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에는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버지가 좋아하던 LP 레코드들, 어머니가 수집하던 찻잔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수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름이면 가족이 함께 이 별장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빠 준호와 수미는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행복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2층에는 3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 준호의 방, 그리고 수민의 방. 수민은 먼저 자신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어린 시절 그림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민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림 사이사이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이의 그림은 따뜻하다. 이 아이는 마음이 곱다. 수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수민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라벤더 향기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향이었습니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하지만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지친 얼굴,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어머니는 이 거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수미는 무심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화장품, 편지 봉투,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미는 편지 봉투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편지들. 수미는 한 통을 펼쳤습니다. 명자,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소. 출장 중이지만 마음은 늘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소. 준호와 수민이에게 아빠가 곧 돌아간다고 전해주시오. 사랑하오. 수미는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빠. 그때 서랍 맨 밑에서 수민의 손가락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수민은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쪽지에는 단어 몇 개만 적혀 있었습니다. 소풍 가방, 별이 잘 보이던 방. 수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풍 가방, 별이 잘 보이던 방. 무슨 의미일까요? 수미는 쪽지를 들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쪽지를 손에 쥐고 별장 안을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소풍 가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풍 가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수미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자신. 4명이 함께 북한강 둔치에서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낡은 갈색 가죽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방에는 도시락과 물병 그리고 간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맞아. 그 갈색 가방. 수미는 급히 1층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별장 뒤편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키 장비, 낚시대, 여행 가방, 그리고 수미는 구석에서 갈색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수미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신문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미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
신문지, 낡은 수건, 그리고 가방 밑바닥에서 수민의 손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수민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황동 열쇠.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별이 잘 보이던 방. 수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별이 잘 보이던 방은 2층 맨 끝에 있는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천장이 경사져 있고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민은 그 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수민은 2층으로 올라가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좁았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바닥,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과 의자. 창문 너머로는 북한강과 산이 보였습니다. 수민은 방 안을 살폈습니다. 열쇠가 맞는 곳이 어디지? 벽장? 책상 서랍? 수민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지? 어디 있는 거야? 수민은 방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때 수민의 시선이 벽 한쪽에 멈췄습니다. 벽에는 낡은 나무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패널은 벽과 일체화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수민은 패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패널 모서리를 손으로 더듬자 작은 틈이 느껴졌습니다. 수민은 손톱으로 틈을 벌렸고 패널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앞면에는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금고에 꽂았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민은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진심을 담아. 이명자. 수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 하지만 변호사가 말한 유언장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유언장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수민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읽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내용이 변호사가 말한 유언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 이명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강남 빌라, 가평 별장, 그리고 모든 예금과 주식을 장남 이준호에게 증여한다. 막내딸 이수민에게는 개인적인 물품과 추억을 남긴다. 수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2개의 유언장. 변호사가 가진 유언장은 수민에게 70%를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민이 발견한 유언장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게 진짜지? 수민은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어머니의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수민아, 이 유언장은 내가 처음 쓴 유언장이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꿨다.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걸 찾았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진심으로 그리워했다는 뜻이겠지. 고맙다, 내 딸. 수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나를 생각하셨구나.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2개의 유언장. 하나는 오빠에게 모든 것을 주고 하나는 자신에게 대부분을 주는 유언장. 왜 엄마는 2개를 만드셨을까? 수민은 봉투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수민에게 쓴 편지.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엄마는 평생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 늘 준호만 챙기고 너는 뒷전으로 밀어뒀지.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현실을 보라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것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과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수민아, 이 유언장은 엄마가 처음 쓴 유언장이다. 엄마는 처음에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주려고 했다. 준호가 장남이고 가업을 이어받았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마지막 순간 마음을 바꿨다. 왜냐하면 너만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기 때문이다. 준호는 의무감으로 엄마를 찾아왔다. 하지만 너는 사랑으로 엄마를 찾아왔다. 그 차이를 엄마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이 유언장을 찾을 거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너만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수민아, 이 유언장은 내가 가져도 되고 오빠에게 보여줘도 된다. 그건 내 선택이다. 하지만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너와 준호가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가족으로 남아주기를.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수미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유언장을 오빠에게 보여줘야 할까? 만약 오빠가 이 유언장을 보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빠의 분노가 조금은 풀릴까요? 아니면 더 격렬해질까요? 수미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별장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해야겠어. 수미는 휴대폰을 꺼내 박영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민 씨? 변호사님, 제가 별장에서 또 다른 유언장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또 다른 유언장이요? 네. 어머니가 처음 작성하신 유언장인 것 같아요. 내용이 변호사님이 가진 유언장과 완전히 달라요. 이수민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당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서울로 올라갈게요.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수미는 주소를 알려줬고 변호사는 2시간 후 가평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박영철은 별장 거실에 앉아 수민이 발견한 유언장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고인의 필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를 보니 제가 가진 유언장보다 3개월 먼저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게 유효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유언장, 즉 당신에게 70%를 증여하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하지만 문제는 이 유언장의 존재가 알려지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준호 씨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이 첫 번째 유언장이 공개되면 이준호 씨 측에서 고인이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거나 누군가 고인을 조종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유언장을 이준호 씨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께서 편지에 쓰신 것처럼 이 유언장이 형제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이걸 보여주면 그래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고인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수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에게 보여줄게요. 그날 오후 수미는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세 번째 시도 끝에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오빠 나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 유산 나눠 가지자고? 아니면 내가 소송 취하하라고? 아니야. 오빠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어머니가 남기신 거? 또 무슨 수작이야?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가평 별장으로 와줘.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후에 갈게. 다음 날 오후 준호는 가평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박영철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과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별장에 숨겨두신 거야.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을 때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분노.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오빠, 처음에는 나한테 다 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마음을 바꿨다고? 누가 바꾼 거야? 누가? 오빠,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스스로. 말도 안 돼. 어머니는 평생 나를 믿으셨어. 내가 가업을 이었고, 내가 가족을 책임졌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고? 누가 봐도 내가 뭔가 한 거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거짓말. 너는 어머니가 약해지신 틈을 타서 뭔가 꾀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말이 안 돼.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이준호 씨, 진정하십시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읽었지만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의무감으로 엄마를 찾아왔다. 하지만 수민이는 사랑으로 엄마를 찾아왔다.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무감? 나를. 의무감이라고? 오빠, 말도 안 돼. 나는 평생을 어머니를 위해 살았어. 내 꿈을 포기하고 회사를 물려받았고,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요양원 비용도 내가 다 댔어. 그런데, 의무감이라고? 오빠도 알잖아. 어머니는 오빠가 사업만 생각한다고 늘 서운해 하셨어. 오빠는 어머니를 찾아가도 30분도 안 돼서 돌아갔잖아. 나는 바빴어.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게 진심이었을 것 같아? 어머니는 오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어머니는 외로우셨어. 혼자 요양원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고인께서 원하신 것은 두 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편지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남아달라고.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무효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거나 누군가 조종한 거야. 오빠,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셨어. 어머니는 스스로 결정하신 거야.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어?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등을 돌렸습니다. 내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어. 법정에서 보자. 오빠. 하지만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수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수민 씨, 힘내세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인데. 유산 분쟁은 언제나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당신을 믿으셨습니다. 당신이 이걸 이겨낼 거라고 믿으셨어요. 수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싸울 거예요. 어머니의 뜻을 지킬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담당 변호사는 김태수, 50대 중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준호 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인께서 2개의 유언장을 남기셨고, 첫 번째는 당신에게 전액을, 두 번째는 동생에게 대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인이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혹은 누군가 고인을 조종했다고. 하지만 변호사 박영철이 증언할 거예요.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증언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무슨 카드요? 고인의 의료 기록입니다. 요양원 입소 당시 고인은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치매요? 초기 단계였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판단 능력 저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였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멀쩡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다고요. 이준호 씨, 감정을 배제하십시오. 이것은 법적 싸움입니다. 당신이 이기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한편 수미는 박영철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민 씨, 이준호 씨 측에서 고인의 정신 능력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요양원 입소 당시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치매요? 그런 거 몰랐는데. 아주 초기 단계였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은 이걸 근거로 유언장 무효를 주장할 겁니다. 수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 작성 전후로 저와 나눈 상담 녹취록입니다. 여기에는 고인께서 얼마나 명료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셨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수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어머니와 변호사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명자 여사님, 유언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자네.
저는 제 재산의 대부분을 막내딸 이수민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혹시 이 결정을 번복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명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최종 결정입니다. 수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인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호 측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수민 측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4주 후, 그 4주 동안 준호와 수민은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엄마를 찾아왔다. 아니야.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준호는 지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 방문.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달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30분 정도 머물다 일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바쁠 텐데 오느라 고생했어. 어서 가서 일해. 준호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정말 괜찮으셨을까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던 어머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던 어머니, 그 뒷모습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수민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평생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수민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오빠 챙기기. 수민은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어머니는 수민의 방에 들어와 앉아 있곤 했습니다. 뭐 그려? 예쁘다. 엄마, 이거 나무예요. 우리 집 앞 나무. 그래, 잘 그렸어. 우리 수민이는 재능이 있어.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엄마. 너무 늦게. 수민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4주가 지나고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와 수민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명자 여사 유언장 무효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 이명자 여사는 유언장 작성 당시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판단 능력 저하를 의미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수민 측 변호사 박영철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의 치매는 아주 초기 단계였으며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감정 결과에서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고인과 직접 상담했고 고인께서는 명료한 판단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의료 기록, 증인 진술, 녹취록,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이준호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의무감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길 바랐습니다. 제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수민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이수민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수민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저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처럼 똑똑하지도 능력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머니한테도 실망만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 재산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오빠도 저도. 어머니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온 준호와 수민. 두 사람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먼저 걸음을 옮겼고 수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일까지 2주. 준호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법정에서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민의 눈물, 변호사의 증언,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해 전 가평 별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민은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준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아내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녁 안 먹어요? 벌써 9시예요. 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 9시였습니다. 미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 미경은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 사진이네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우리 가족은 화목했지. 미경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뭐? 정말 어머님이 수민이한테 재산을 더 주신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준호는 아내를 봤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평생을 어머니를 위해 살았어. 회사도 제사도 모든 걸 내가 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수민이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잖아.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가 보기엔 어머님은 두 분 다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표현 방식? 어머님은 당신한테는 책임을, 수민이한테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난주에 제가 어머님 요양원에 연락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달간의 기록을 받아봤거든요. 뭐라고? 왜? 혹시 소송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데 미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요양원 방문 기록부였습니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준호 방문 1회, 2022년 12월 준호 방문 0회, 수민 방문 3회, 2023년 1월 준호 방문 1회, 수민 방문 2회.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2월 준호 방문 0회, 수민 방문 2회, 2023년 3월 준호 방문 0회, 수민 방문 3회, 2023년 4월 준호 방문 1회, 수민 방문 2회.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2년간의 기록. 준호는 총 14번 방문했습니다. 수민은 52번.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여보, 저도 몰랐어요. 수민 씨가 그렇게 자주 오셨는지.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빴어. 회사 일이. 미경은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신보다 수민 씨가 더 자주 곁에 있었던 거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민은 제주도 갤러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갤러리는 텅 비어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만이 조용히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민은 그 편지를 벌써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수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 수민은 제주도에서 올라와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미경이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요양원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네 엄마. 나 이제 정말 늙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직 젊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이 점점 말을 안 듣는 걸. 기억도 가끔 가물가물하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수민을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늘 혼자였지. 엄마는 준호만 챙기고 너는 뒷전이었어.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반대했지. 엄마,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안 지났어. 엄마는 평생 너한테 빚을 졌어. 수민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어머니는 수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내 딸.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수민은 눈을 떴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수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그려준 작은 그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생일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꽃 한 송이를 그려서 수민에게 줬습니다. 수민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그린 건데. 못 그려서 미안하다. 엄마, 너무 예뻐요.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그게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수민은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철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이수민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이준호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증거요? 네. 당장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수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다음 날 수미는 서울로 올라와 박영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수민 씨 앉으세요. 수미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수민 앞에 놓았습니다. 이준호 씨 측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고인께서 당신 갤러리 개업 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셨고 그 후로도 매년 5천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여기 당신 명의의 강남 아파트 구입 기록도 있습니다. 15년 전 고인께서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수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준호 씨 측에서는 이걸 근거로 당신이 이미 충분한 재산을 받았고 고인을 계속해서 압박하여 유언장까지 바꾸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엄마가 스스로. 변호사는 손을 들어 수민을 진정시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미 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민 씨, 혹시 당신이 모르는 다른 사실은 없습니까? 고인과 이준호 씨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거나. 수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이준호 씨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정말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준호 씨도 과거에 고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받은 게 그때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수민이 우연히 어머니와 오빠의 대화를 엿들었던 날. 10년 전 가평 별장. 수민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준호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회사 자금을 잘못 운영해서. 준호야,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아니, 3억만 있으면 메울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회사가 위험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준호야,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감사합니다, 엄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일은 수민이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수민은 그때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가족 간에 비밀이 생길까봐. 하지만 지금 수민은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변호사님, 10년 전에 오빠가 엄마한테 큰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회사 자금 문제로 3억을 받았어요.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수민 씨,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준호 씨도 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이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빠의 비밀을 폭로하고 싶지 않아요. 이수민 씨, 이것은 법정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인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실을 숨긴다고 해서 이준호 씨가 당신을 용서할까요? 수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 박영철은 준호를 만나기 위해 그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무슨 일로? 이준호 씨,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준호 씨 10년 전에 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은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 8월 23일 고인의 계좌에서 이준호 씨 회사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됐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었어요. 일시적인 어려움이. 물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이수민 씨가 고인으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달라요. 나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수민 씨도 갤러리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당신이 15년 전 결혼하실 때 신혼집 구입 자금은 누가 지원했습니까?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였죠? 네. 하지만 그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고인이 전액 부담하셨죠. 약 5천만 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제가 계산한 바로는 당신도 지난 15년간 고인으로부터 최소 5억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수민 씨가 받은 금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남이고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변호사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도 고인에게 의존했던 건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준호 씨,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오만했어요.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민이는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저 박영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내일 오후 3시 가평 별장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수민 씨도 함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평 별장. 준호와 수미는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박영철 변호사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고인께서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부탁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신 후 두 자녀분을 위한 메시지를 녹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을 때만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서로를 봤습니다. 변호사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어머니 이명자 여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방, 창가에 앉은 명자 여사, 2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명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수민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준호야, 너는 늘 강한 아이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 회사도 가족도 모든 걸 내 어깨에 지웠지. 넌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 묵묵히 모든 걸 견뎌냈어. 그게 엄마는 너무 미안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민아, 넌 늘 외로운 아이였어. 엄마가 너를 챙겨주지 못해서 너는 혼자 크는 법을 배워야 했지.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엄마는 반대했어. 하지만 정말로는 엄마도 너처럼 살고 싶었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 준호는 책임감이 강하고 수민이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지만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오고 나서야 깨달았어. 너희 둘은 사실 똑같았어.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엄마의 사랑을 원했어.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준호는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수민이는 곁에 머무는 것으로. 명자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2개 쓴 이유가 뭔지 알아? 첫 번째 유언장은 엄마의 머리로 쓴 거야. 장남이니까 가업을 이어받았으니까 당연히 준호한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두 번째 유언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쓴 거야. 수민이는 엄마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곁에 있어줬어. 그 따뜻함을 엄마는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로. 하지만 엄마가 정말 원하는 건 재산 분배가 아니야. 명자 여사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원하는 건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하는 거야. 준호야, 수민이가 받은 사랑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너한테도 사랑을 줬어. 단지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수민아, 준호가 의무감으로 엄마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 그 아이도 사랑으로 찾아온 거야.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명자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어린 미소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서로를 용서해줘. 그리고 가족으로 남아줘. 재산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명자 여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이들.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수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수민을 봤습니다.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너를 질투했어. 어머니가 널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화가 났어. 오빠. 하지만 내가 틀렸어.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 나는 그걸 몰랐어. 수민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미안해. 나도 오빠를 오해했어. 오빠가 어머니를 책임으로만 대한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수민아. 나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오빠. 이제 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나도 미안해, 오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해진 분위기. 준호와 수민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법정 판결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수민은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수민아, 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싶어? 어머니가 내게 재산을 주신 건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도 생각했어. 뭘? 수민은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받은 재산을 오빠랑 반씩 나누면 안 될까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민 씨, 그건 준호도 급히 말했습니다. 안 돼, 수민아. 그건 어머니 뜻에 어긋나는 거야. 아니야, 오빠. 어머니가 원하신 건 우리가 화해하는 거였어. 재산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수민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는 이미 충분해. 갤러리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 근데 오빠는 회사도 운영하고 가족도 책임져야 하잖아. 수민아, 그리고 솔직히 나는 돈보다 오빠가 더 소중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잠깐만요. 혹시 고인께서 다른 뜻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고인께서는 저에게 이것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화해하신 후에만 전해드리라고. 준호와 수민은 서로를 봤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화해했겠구나. 엄마는 그게 제일 기뻐. 사실 엄마가 재산을 수민이한테 더 많이 준 건 다른 이유가 있어. 준호야, 너는 이미 회사를 물려받았어. 그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니? 15년 전 엄마가 너한테 물려준 그 작은 무역회사. 지금은 연 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가 됐지. 그건 내 능력이야. 내가 일궈낸 거야.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워. 회사 자체가 이미 너한테 준 유산이야. 그리고 수민아, 넌 회사도 없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어.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었어. 내가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재산이었어. 하지만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건 너희가 서로 돕고 살았으면 좋겠어. 준호야, 수민이가 어려울 때 도와줘. 수민아, 준호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 그게 진짜 가족이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와 수민은 서로를 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민아, 어머니 말씀 들었지? 응.
우리 어머니 뜻대로 하자. 내가 재산을 받고 나는 회사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돕고 살자. 수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변호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재판장 앞에 준호와 수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이준호 씨 소송을 취하하신다고요? 네, 재판장님. 저는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피고 이수민 씨는 어떻습니까?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인의 유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함께 어머니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본 재판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종결합니다. 고 이명자 여사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준호와 수민. 복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민아. 응, 오빠. 이따가 시간 있어? 우리 가평 별장에 같이 갈까?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오빠. 가자. 가평 별장.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민은 별장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기억나? 뭐?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자주 놀았잖아. 아버지랑 엄마랑 우리 넷이서.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지? 아빠는 낚시하고 엄마는 음식 만들고 우리는 여기서 뛰어놀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응.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준호는 수민을 봤습니다. 수민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수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양이 두 남매를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날 저녁 별장 거실. 준호의 아내 미경과 수민, 그리고 준호. 세 사람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낡은 상자를 열자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족 사진. 젊은 날의 명자 여사와 남편, 그리고 어린 준호와 수민. 수민은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네. 준호도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하셨을 거야. 우리가 모두 함께였으니까.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바라신 게 이거였을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있는 거. 준호와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장학금과 전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후원처는 제주도에 있는 한 갤러리가 될 겁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미는 제주 갤러리에서 오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수민아, 나야. 내가 내 갤러리 후원하기로 했어. 뭐? 오빠, 그게 무슨? 어머니께서 원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내 그림을 응원하고 싶어. 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고마워.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3년 후, 가평 별장. 별장은 완전히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정원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집도 말끔하게 수리되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명자 추모관.
가족과 사랑의 공간. 별장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수민이 그린 어머니의 초상화. 그리고 중앙에는 어머니가 쓴 마지막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오늘은 특별한 날. 어머니의 기일. 준호 가족과 수민이 별장에 모였습니다. 준호의 아들, 딸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술잔을 들어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수민이랑 같이 왔어요. 수민도 절을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오빠랑 화해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준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준호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신 분이셨단다.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지. 뭔데요? 가족의 소중함이야. 저녁 식사 후 준호와 수미는 다시 정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수민아, 저기 별 봐. 응, 정말 많다. 어머니가 저기 계실까?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저희 진짜 가족으로 잘 살게요. 수민도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이제는 오빠랑 잘 지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이명자 여사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랑과 화해는 영원합니다. 그녀의 숨겨진 유언은 결국 두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 그것이 바로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 시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장면. 별장 거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준호와 수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어머니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한 웃음소리. 가족의 웃음소리. 어머니가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오래오래 별장에 울려 퍼집니다.